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메뉴로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거래 유형에 맞게 정확히 입력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해당欄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작성이 거의 완료된 상태가 됩니다. 나머지 작성이 안 된 부분만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험 시에는 직접 해당欄에 입력하라고 많이 출제가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 각欄에 어떤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실무 업무를 보실 때는 프로그램 사용할 때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통해서 신고서가 거의 작성되면 추가로 입력해야 될 사항만 더 넣으시면 되겠고요. 시험 보실 때는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하지 말고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서 해당欄에 입력하라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므로 신고서 각 해당欄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메뉴입니다. 부가가치세 1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조회 기간에 신고하고자 하는 날짜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기 확정 신고를 하고 싶다라고 그런다면 4월 치시고 첫 번째 일란에서 엔터를 칩니다. 두 번째 6월 치시고 두 번째 일란에서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1이라고 30일이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의 그 신고서의 그림은요, 좌측과 우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좌측 부분,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신고서 1페이지에 해당이 되고요.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신고서 2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두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은요. 물건을 팔고, 이 부분은 다 파는 쪽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부분. 자, 물건을 팔고 과세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과세는 부가세 10%를 말합니다. 과세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자, 그럴 때 입력을 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11번 과세 자료가 입력됩니다. 두 번째, 과세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부는요, 물건을 팔고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만 발행했을 때 사용합니다. 17번 카과 그 다음에 22번 현과로 입력된 자료가 반영됩니다. 자, 설명은 시험하고 관계되는 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기타 정규 영수증 외의 매출부는요, 과세 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아닌 무징빙, 일반 영수증 등을 발행했을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메뉴로 말하면 14번 건별로 입력된 게 들어옵니다. 과세 물건을 팔았다면 해당되는 신고서에 전부 신고가 돼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1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번, 나머지 4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를 보겠습니다. 영세는 부가세 0%를 말하는 거고 수출하는 재화하고 관계됩니다. 첫 번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다면 5번에다 입력합니다. 프로그램 메뉴 12번 영세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세에 의거하여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팔 경우 그럴 때 발행합니다. 그러지 않는 영세는 6번 기타로 입력을 하고요. 직수출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메인 매출전표 16번에 수출로 입력되는 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부는요.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누락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란입니다. 해당되는 7번은 부가세 신고서 2페이지 뒷면에다 쓰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 누락분이므로 예정신고 시에 누락된 것은 해당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4월부터 6월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1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럴 때 예정신고 누락분은 1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입력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과세 세금계산서를 누락했다면 32번입니다. 매출에 대해서. 그러지 않은 나머지는 다 33번에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 세금계산서를 누락했다면 34번이고,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35번에다 입력합니다. 자, 자료를 입력하실 때 금액을 넣으면 이렇게 세율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자동으로 세액이 들어갑니다. 세액이 표시 안 돼, 세율이 표시 안 되어 있는 것들은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세율이 표시 안 된 거 있죠? 그런 거는 사용자가 직접 세액을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정신고 누락 자료는요, 예정신고 누락 자료는 메인 매출 전표로 입력하고자 할 때 누락된 자료를 해당되는 날짜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 상단 툴바에 있는 F11 간편집계에 예정 누락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내용을 자동으로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즉,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정신고 누락분을 해당되는 그 날짜에다 입력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3월 1일자로 물건 판 거에 대해서 누락을 했다 그러면 얘가 1기 예정신고 누락분이 되고요. 그 자료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싶다 그러면 3월 1일자로 물건 팔았으니까 3월 1일자로 일단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상단에 F11 간편집계 버튼을 누른 다음에 옆에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예정 누락분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반영하고자 하는 확정신고 개시연호를 쓰라고 그럽니다. 이게 3월 거니까 1기고요.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되므로 4월이라고 치시고 확인을 누르면 해당되는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예정 누락분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처리하시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대손세 가감은 뭐냐면요, 우리가 물건을 팔고 국가에 부가세를 납부를 했는데 그 물건 판 게 외상 또는 어음받고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세는 국가에 납부했습니다. 돈은 받지 못했지만, 그런데 거래처가 파산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대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이 대손과 관련된 물건의 부가세를 빼달라고, 공제해달라고 신고를 하면 빼줍니다. 서류를 갖춰서. 자, 그럴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8번 자리에 해당되는 내야 될 매출세계에서 차감해 주므로 이게 가감이 더하거나 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대손세 공제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럴 때 이 자리에 음수로 입력을 합니다.
음수니까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거죠. 빼주는 겁니다. 음수로. 마이너스로 숫자를 쓰시면 되겠고, 만약에 해당되는 대손금이 횟수가 됐다 그러면 다시 납부해야 되므로, 그럴 때는 이 자리에 양수로 그냥 숫자만 쓰시면 됩니다. 입력을 해서 다시 납부해야 됩니다. 이를 가산이라고 그러죠. 매출세액에다가 더한다. 그래서 가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넣으시면 해당되는 자료가 가번에 나오는데요. 이 가번을 뭐라고 그러냐면 매출세액이라고 말을 합니다. 9번에 있는 이건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과세표준이라고 말을 합니다. 9번이 과세표준이고 그 다음에 가번이 매출세액입니다. 이번에 매입 파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매입의 첫 번째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 그 세금계산서 받은 걸 말하고요. 여기서 세금계산서는 과세 세금계산서, 부가세 10% 과세된 거, 그 다음 영세 세금계산서 전부 다 이 자리에다 입력해야 됩니다. 해당되는 물건에 따라서 구분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 매입은 일반 물건을 입력하는 거고, 두 번째 고정자산 매입은 고정자산 물건을 입력하는 겁니다. 고정자산이라 하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은 11번에다 입력하시고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그러지 않은 것들은 10번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율이 없기 때문에요. 해당되는 물건이 과세 물건이라면 부가세 10%를 넣으시면 되겠고, 색자리에 영세 물건이라면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음 예정신고 누락분을 보겠습니다.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은 매출의 예정신고 누락분하고 똑같습니다. 해당되는 예정신고 누락분은 자, 신고서 2페이지에다 작성을 하시는 거고, 2페이지에 작성이 다 되면 그 해당되는 내용이 1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이 자료를 입력하실 때 오른쪽에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7번도 그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자동으로 반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은 해당되는 기수가 일기 확정이다 라고 그런다면 신고하는 게, 이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은 일기 예정 시에 매입과 관계되는 것을 누락했을 때 입력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기수가 꼭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 37번은 세금계산서 받은 거 누락했을 때, 그 다음에 38번은 나머지 받은 거 누락했을 때를 넣는 건데요. 그 38번에 대해서는 하단에 이렇게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중에서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는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받은 거 수령한 거 누락했을 때 걔를 일반과 고종으로 구분해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요, 해당되는 내용은 38번에 토탈돼서 들어가고 37번과 38번이 더해져서 39번에 들어갑니다. 의제 매입세액 누락분은요, 의제 매입세액 해당되는 부분을 넣는 거고, 재활용 폐자원은 재활용 폐자원 해당되는 걸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제 대손세액은 매입자 입장에서 대손금을 갚았을 때, 대손금을 갚으면 매입한 물건의 부가세 불공 처리된 것을 다시 공제해 주는데, 그럴 때 이 자리에다 입력합니다. 예정 누락분을 입력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요, 위에 2번 설명 안 한 거 2번하고 같이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원래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물건을 파는 매출자가 발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물건을 파는 매출자가 발급을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행된 거라면 여기다 13번에다 넣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매출자는요 2번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는 나머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즉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받은 것 14번에다 입력하라는 뜻이고요. 해당되는 14번은 14번에서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고서 2페이지 프로그램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다 자료를 넣어주시면 왼쪽에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즉 해당되는 번호 7번 거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12번 거 보이잖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 번호들은 왼쪽에 있는 번호가 오른쪽에 보이는 번호들은 오른쪽에 넣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왼쪽에서 넣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에다 해당되는 물건이 일반 매입이면 일반 매입 자리에 고정 매입이면 고정 매입 자리에 넣습니다. 세율이 안 나왔으므로 해당되는 게 부가세가 과세된 거면 10% 넣어주시고 영세된 거면 넣지 않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 등을 사와서 과세로 만들었을 때 그럴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게 있다면 42번에다 넣습니다. 첨부서류 작성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은 재활용 폐자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활용 폐자원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세 그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된 것을 공제받고자 할 때 입력합니다. 해당되는 첨부서류, 부속서류를 작성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대손세액을 보겠습니다. 변제대손세액은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 당사가 대손이 발생돼서 사온 물건의 부가세를 불공처리를 하고 난 후 그 뒤에 대손금을 갚았을 때 변제는 갚은 거거든요. 그 갚았다면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런 금액이 있을 때 46번에다 입력을 합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요. 해당되는 내용은 2페이지에다 작성합니다. 오른쪽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 등 사업분, 대손 처분받은 세액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일단 원칙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사온 물건의 항목이 전부 공제받지 못한다면 그걸 49번에다 입력을 해줍니다. 두 번째,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받았다는 건 물건을 사왔다는 거거든요. 그 매입한 그 물건을 과세사업에 써야 되는데요. 과세사업자는 매입한 물건은 항상 과세사업에 써야 되거든요. 전액 공제받으려면. 근데 그 물건을 과세 면세업을 겸용할 경우 면세업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면세업에 사용한 만큼은 공제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럴 때 면세업 사업에 쓴 만큼을 안분 계산해서 공제되지 않는 금액을 50번에다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51번은 뭐냐면요. 50번은 첨부서를 작성하면서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를 작성하면서 51번은 대손 처분받은 세액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매입을 했습니다. 자, 매입을 했고 그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공제받았어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서. 그런데 말이죠. 우리 회사가 파산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는 우리 회사한테 물건을 판 회사한테 그 해당되는 부가세를 다시 매출세액에서 내지 말라고 빼주거든요. 그렇다면 매입 쪽에서 공제해 주는 건 어떻게 하냐면 매입자한테 공제해 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거 매입자가 매입한 물건에서 공제받을 수 없게 해야 됩니다. 반대가 진행이 돼야 되죠. 그런 게 있다면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았는데 파산으로 그 해당되는 대금을 갚지 못했다면 물건 사온 거는 우리가 외상
외상이나 어음으로 사온 거고요. 이렇게 사온 거고, 그 외상이나 어음으로 사온 물건에 대해서 예, 적격증명서인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이제 공제까지 받았는데 그 뒤에 파산 등의 대손이 발생해서 해당되는 대금을 갚지 못했다면 이 공제해준 부가세, 세무서에서 공제해준 부가세는 다음에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 쪽에 공제받아야 될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51번에 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죠. 예. 이거 첨부서를 작성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16번은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게 있을 때 그런 자료를 넣는 거고요. 이게 세금계산서 받은 거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다면 10번, 11번에 먼저 넣어줘야 되고요. 10번, 11번에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16번에 넣어서 16번 건 오른쪽에다 넣습니다. 넣어서 데이터를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밖에 경감, 공제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은요. 18번 이렇게 돼 있는 거 오른쪽에다 입력하는데 시험하고 관계되는 거는 첫 번째 하나입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라 하면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거나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거 말하고요. 그렇게 신고를 할 경우 10,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00원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등은 뭐냐면요.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만 발행해야 됩니다.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만 발행해야 돼요. 그걸 해당되는 기간에 발행을 하든 예정신고에 누락돼서 발행을 하든 간에 만약 발행된 게 있다면 그러한 발행된 게 있다면 그 발행된 거를 부가세에 포함해서 19번에다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야 됩니다. 19번은. 그러면 그럴 경우 개인사업자 1.3%,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인데 음식 숙박업을 하는 관이과세자다 그러면 2.6%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단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오른쪽 세액 부분에 입력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왼쪽에 자료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는 못 받는다 할지라도 물건 판 거에 대해서 물건 공급한 거에 대해서 공제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신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단에 3번에 넣은 거나 또는 예정 누락분에 33번에 넣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부가세 포함해서 19번에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리를 보겠습니다.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난은요, 부가세 신고 시에 예정신고 시에는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할 때 매출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액이 발생되는데 그 환급액을 확정신고서에 써서 이 자리에다 써가지고요, 확정신고에 내야 될 세금에서 차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가산세가 나오는데 가산세 전에 상단에 과표 명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표 명세는요, 부가세 그 신고서 1페이지 하단에 있는 건데 프로그램에서는 하단에 그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고 상단에 F4 과표 명세를 클릭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1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신고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1페이지 하단에 이 내용이 해당되는 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뭔지 보겠습니다. 과표 명세이기 때문에 과세해야 될 금액의 명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해야 될 금액은 신고서 9번에 이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이 금액을 좀 세분화시켜서 여기 있는 금액을 좀 세분화시켜서 써달라는 겁니다. 그게
과세 물건이면 과세표준 명세에다가 면세면 면세사업 수익금에다 넣는 건데 시험 볼 때는 과세 물건에 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넣는 거냐면요. 회사가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제조도 한다 라고 만약에 그랬을 때 프로그램에서는 기본값으로 회사 등록에서 회사의 업태를 제조, 도소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과표 명세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만약에 도소매한 물건이다 그러면 도소매 이렇게 쓰고 제조한 물건이다 그러면 제조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도소매한 물건이 만약 전자제품이면 그 종목에다 전자제품 쓰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도소매한 물건이 전자제품하고 무역과 관계된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즉 해당되는 내용을 도소매 제조 이제 이렇게 업태별로 구분해서 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부분에 써야 될 내용은 어떤 금액을 써줘야 되냐면 그 업태 해당되는 거 코드 번호 이렇게 넣고요. 수익 금액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도소매에서 판 수입, 그 다음에 제조에서 판 수입을 넣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수입이라 하면 매출을 말합니다. 상품 제품 매출, 상품 제품의 매출액을 구분해서 넣어줍니다. 자, 공급한 물건 중에 과세 물건 공급한 것 중에 해당되는 물건이 상품이거나 제품이다. 그러면 이 상품 제품 이 매출을 세법에서는 수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수익 금액을 업태별로 구분해서 도소매 제조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 둘, 세 개면 충분하죠. 이게 세 개 구분해서 넣도록 되어 있고 공급한 물건이 상품 제품이 아닌 거다 그러면 나머지가 수익금액 제거든요. 그래서 상품 제품이 아닌 것을 혹시 팔았을 때, 즉 고정자산, 건물을 매각하거나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수익금액 제외란에다가 종목을 간단히 넣어주시고 종목이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고정자산 매각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해당되는 금액을 씁니다. 결국에 이 금액을 토탈 합계를 내면요. 이렇게 해서 써줘서 토탈 합계를 내면 이 토탈 합계의 그 금액이 9번과 일치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부가세가 과세된 물건을 공급을 하고 그 공급한 물건이 매출하고 관계된 건지 아니면 매출이 아닌 건지 수입하고 관계되는 건지 그 다음에 수익금액이 아닌 건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신고연월일 이렇게 쓰는 자리가 있으니까요. 시험에 맞춰서 신고연월일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서 발행한 거라든가 수취한 것은 이 자리에서 넣습니다. 82번, 83번에 계산서 발행하거나 수취한 게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넣는 겁니다. 계산서 발행한 거다 그러면 13번에 면세가 있거든요. 매입 매출 전표 얘가 자동으로 반영되고 계산서 받은 거다 그러면 매입 쪽에 53번 매입 매출 전표 면세가 있는데 그 자료가 여기에 반영됩니다.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같이 한다 그러면 면세 사업 수익 금액이 있을 때는 여기 하단에다 쓰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거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위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하고 나면 이제 가산세를 클릭해서 이제 가산세를 마지막으로 넣으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가산세는요, 이론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관련되어 있는 가산세를 갖다가 해당되는 이 란에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지연 발급 등, 지연 수치, 미발급 등을 여기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에다가 발급명세 전송하는 거, 그 발급명세 가산세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지연 전송, 미전송을 여기다 넣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된 가산세가 있다면 제출불성실, 지연제출 여기다 넣는 건데 제출불성실은 미제출, 부실기재 이 부분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넣는 것으로서 일반 무신고, 그 다음에 과소, 초과 환급 그러한 신고, 그 다음에 과소, 초과 환급, 부당부 신고 뭐 그런 것
부당 그 신고를 각각 해당되는 라인에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넣으시면 되겠고요. 시험 보실 때 잘 나오는 파트를 말하면 세금계산서는 지원 발급이 좀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명세는 지원 전송이 좀 잘 나오고 있고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신고불성실은 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소신고한 거. 예. 누락한 거에 대해서 과소신고한 거. 그다음 납부불성실 당연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영세유 신고불성실, 영세유 신고불성실은 이자에다 입력합니다. 이렇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가산세는 이론편에서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교재에 보시면 그 가산세를 조금 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좀 써놨거든요. 이게 좀 참고해서 더 보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가산세 해당되는 그거 그때 학습을 했죠. 뭐 학습한 거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는 공급가에게 미제출은 1%, 지연제출은 0.5% 그렇게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미제출 시에 한 달 내에 신고하면 50% 감면이 있다. 그런 거 생각이 나십니까? 예. 생각이 안 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 퍼센트를 좀 외웠다면 서머리 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총 5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 5가지도 학습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것부터 말하면 시험에 많이 나온 거 1번, 그 다음에 2번, 자,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5번에서 2개. 첫 번째 거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이 지금 체크한 거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서류 작성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다 발급을 했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를 못했습니다. 빼먹은 것을 누락이라고 그래요. 다른 건 다 했는데 이거 하나를 누락했다라고 그런다면 이런 경우 과소 신고라고 그럽니다. 그 세금계산서가 10% 과세분이고요. 거래처한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국세청에다 전송을 안 했다. 그렇게 된 것을 누락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국세청에다가 세금계산서 거래처한테 발급한 발급명세를 전송을 하면은요, 국세청은 그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합계표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합계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든요. 신고 누락한 거에 대해서 신고 불성실, 그 다음에 납부 안 한 거에 대해서 납부 불성실만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데, 만약에 국세청에다가 발급 명세를 만약에 전송을 안 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받지 못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신고를 안 했으니까 팔도 못 받았고, 그래서 가산세가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들어가고요.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이 신고 안 됐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적용될 때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중에서 어떤 가산세가 들어가냐면요, 예정신고 누락분을 가져다가 확정신고 시에 할 경우에는 지연제출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얘가 0.5%거든요. 예. 공급가액의 0.5%. 근데 확정신고 누락분이다라고 그러면 확정신고 해야 될 내용을 누락했다라고 그런다면 그런 경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제출불성실 미제출이라고 그래요. 미제출. 미제출이라고 그러는데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돼요. 제출불성실 안에다 넣습니다.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고 1%. 한 달 내에 신고하면 이거 50% 감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정신고 누락분인데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를 하지 않고 그 뒤에 누락한 것을 확인한 그 뒤에 즉시 수정 신고했다면 그럴 때는 이 지연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미제출 가산세, 즉 제출불성실에 해당되는 그 칸에다 넣는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리고 신고 불성실 들어가고요. 신고 안 했으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신고 불성실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처리할 때는 과소 신고한 세액이기 때문에요.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과소 신고한 세액이 나오면 이를 과소 신고세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세액에다가 곱하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이건 세액에다 적용하는 거죠. 얘는 공고가에다 적용합니다. 공고가액. 자료 입력하실 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을 하나 누락했다면요.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에 반영해서 신고하게 됐다. 예정신고 시 해야 되는 것을 만약에 누락했다. 거래처한테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했는데 국세청에다가 그게 전자였고 발급명세를 전송을 못했다. 그런다면 해당되는 내용을 예정신고 누락분란에다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산세란에 오셔가지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할 때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69번 그 납부불성실 71번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가산세 이 자리에다 넣어주시면 된다는 말이고요. 넣으실 때 이 자리에다는 공고가액을 넣는 거고 이 자리에다는 세액을 넣는 겁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그 세액을 넣어줍니다. 가산세 몇 프로 들어가는지 못 넣었다 그럴 경우 옆에 퍼센트가 나오는 게 있고요. 그 퍼센트 부분에 대해서 뒤쪽으로 나온 거는 작성 방법 켜기를 보면 해당되는 그 가산세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또 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다 발급을 하고 신고를 하지는 못했는데 그게 영세율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영세율. 국세청에다가 발급명세도 전송을 못했다 해보죠. 1번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영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에 대해서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자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합계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데요. 이 신고불성실이 세액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세 부분은 세액이 없으므로 공고가액으로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즉 과세표준으로 해요. 그리고 이 영세는 원래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72번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란에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이렇게 지연제출, 신고불성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한 경우라면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한 경우라면 그러지 않고 확정신고 누락분 또는 예정신고 누락분을 즉시 수정신고한 경우라면 이거 두 개 다 비교해보세요. 달라요. 예정신고 누락한 것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서에 작성해서 예정신고 누락분란에다가 넣어가지고 작성해서 신고하면 이거 수정신고로 봐줍니다. 그렇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연제출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지연제출입니다. 지연제출. 그러지 않고 확정신고 누락분은 즉시 수정신고해야 되거든요. 또한 예정신고 누락분도 즉시 수정신고할 수 있어요. 확정신고할 때 반영해서 안 하고 그런 경우라면 그 가산세가 들어갈 때 미제출 가산세가 들어가요. 이 미제출 가산세를 넣는 자리가 제출불성실입니다. 거기다 넣을 때는 가산세가 1% 들어가고요. 공고가액 1%고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한 달 이내에 신고하면 50% 감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부징빙 자, 이런 거래 신고를 누락했다면 얘네들의 서류를 보면 세금계산서는 없죠. 세금계산서는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가산세가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영세율 부분이다. 그런다면 신고불성실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란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계속 보겠습니다. 5번의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다음날 전송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누락되어 신고가 안 된 경우 보겠습니다. 즉 발급명세를 전송을 국세청에다 잘 했는데요. 신고할 때 빼먹었어요. 신고할 때 누락했다 그러면 발급명세를 국세청은 파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거 합계표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학계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누락된 거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송하지 않은 걸 미전송이라고 그러고요. 위에 거 잘 보세요.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을 하긴 했는데 전송해야 되는 기간까지 하지는 못했고 과세기간 말까지는 했다라고 그런다면 이럴 때를 발급명서 지연전송이라고 그래요. 늦게 전송했다는 말이고 미전송이라는 말은 과세기간 말까지도 전송을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과세기간 말까지 늦어도 전송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진짜로 하지 않은 경우하고 합쳐서 이럴 때 미전송이라고 그래요. 하긴 했어도 과세기간 말까지 그 과세기간 해당되는 그 기간에 맞춰서 그때까지 해야 되는데 혹시 안 됐다면 이럴 때는 전송이 안 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이 다른데요. 이 지연전송 쪽은 과세기간 내에는 전송을 했으니까 세금계산 학계표는 받은 걸로 봐서 이럴 때 지연전송 가산세만 부과합니다. 세금계산 학계표 가산세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파일을 갖다 전송을 안 하거나 늦게 전송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간을 미전송하고 관계돼서 그 기간 내에 꼭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그 과세기간을 지나서 하게 되면 늦어도 과세기간 내에는 해야 되는데 만약 지나서 하게 되면 이거는 전송 안 한 걸로 봐요. 전송을 안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학계표를 안 받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학계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명서에 보면은요 미전송 가산세라는 것도 있는데 미전송 가산세하고 학계표 가산세가 두 개 적용이 된다면은 학계표 가산세를 이런 경우에는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요. 중복되는 가산세에 대해서 이런 편에서 좀 설명을 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쭉 숙지하시면 여기 있는 내용을 쭉 숙지하시면 시험에 나오는 그 가산세 문제를 전부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문제하고 곁들여서 같이 풀어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